어제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야말로 난타전, 아수라장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영 후보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예, 40년 지구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40년 직은 아니고요. 40년 직은 아니고 이제 대구 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받는 사이인데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임명권자에게? 제가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임명권자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보건복지에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횡설수설이시네요.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예.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히고 자진 사퇴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를 좀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 사실은 변수가 하나 있었죠.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가기도 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 가장 타깃이라고 해야 될까요? 낙마 대상으로 거론했던 인물이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고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아들과 딸과 관련된 부분, 병역 관련한 의혹이 줄줄이 제기된 상태인데 정작 정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랬었죠. 결국 청문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습을 보면 네. 민주당 의원들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뭘까요? 첫 번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나오는데 자진 사퇴 안 하는 것은 혹시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취지의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선인과 연결시키는 거죠. 두 번째, 그러한 추측을 확신시켜주는 근거로서 40년 직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낙마를 모두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부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혹시 국민의힘이나 청와대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를 어차피 낙마시킬 걸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협상용 이른바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의혹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혹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요, 민주당 의원들과 정호영 후보자 간의 정말 신경전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 모습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3건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런 있습니다. 후보 전 조국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도 열기 전에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의혹 불법 백화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죠? 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민 눈높이랑 안 맞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채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법적으로 아직 나 기소 안 됐으니까 나온 게 없다는 뜻이죠. 아니 그런 의혹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무슨 잘못된 사실에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졌습니까? 아니 국민들께서 후보자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께서요? 예, 그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그렇다는 지금 얘기. 잘 몰라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후보자님 그걸 대답해 바로잡고자 주십시오. 제가 얘기가 국민들께서 나왔습니다. 모르셔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불편하시다면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사과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후보님! 사과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누가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요, 대상이요. 의원님께서 불편하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느낌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정호영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상당히 기세등등하다? 뭔가 납작 엎드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그런 느낌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어제 그 답변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멘탈이 세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거세게 뭐 질문에 압박에 어찌 보면 약간 모욕적인 한사 사퇴 협상용 카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그냥 대답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저는 민주당 의원분들의 또 질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명하는 것보다 약간 모욕적인 언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건 그 부분도 민주당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억울한 것 같은데 억울한 심정인 것 같은데 어쨌건 국민의 대표자로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질의 과정에서 저렇게 어찌 보면 좀 잘못한 게 없으니 나는 당당하다는 태도를 일관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꼭 소환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국 전 장관이죠. 아하. 소위 아빠 찬스 논란이 나오게 되면 항상 언급되는 게 조국 전 장관인데 이번 케이스는 이제 민주당과 정호영 후보자 입장은 극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때랑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호영 후보자는 아니 내가 표창장을 위조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이 두 개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저 답변을 아까 한 거예요. 정호영 후보자가. 내가 다른 분하고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언급한 거겠죠. 내가 다른 분하고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불편한 시기. 이게 마스크로 얼굴 절반 정도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아마 표정은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보통 다수당 의원들이 막 압박하면 우리가 흔히 봤던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낮은 자세로 가자. 저 자세로 송구합니다. 불쾌감을 듣다면 죄송합니다. 아주 뭐 목소리 톤도 좀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앞서 보셨죠? 기세 등등합니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맞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기가 좋지 않았겠죠. 민주당 의원들도 결국은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의대의 불공정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그게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교육부와 협조해서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건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필요하다. 아마 우리 신현영 의원님이 같은 의대고 의사 출신이라고 후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답변 태도가 그렇게 당당해집니까? 의대 후보입니까? 의사 후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물어보는데 교육부에다가 물어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도 장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청문회 진짜 처음입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요. 또한 답변 태도도 아주 불량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반을 지금 해명은 듣고 가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허준 변호사님, 뭐 이 내용이 맞고 자료를 뭐 너 늦게 내고 이런 것도 심기를 불편하겠지만 저 기세등등하게 지지 않고 이 말하는 답변 태도가 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굉장히
자극했나 봐요. 굉장히 자극한 것 같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이 중도에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파행을 빚고 말았어요. 그래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답변 태도, 뭔가 뻣뻣하고 뭔가 내가 뭔가 검증을 받으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검증을 오히려 하는 듯한 그런 태도. 이걸 이제 문제를 삼은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의혹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병역 비리, 아들 병역 비리랑 의대 편입 문제인데 네네. 병역 비리랑 관련해서 이 아들의 MRI 자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다 무거운 증상인 척추 협착이냐 디스크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걸 두고 신현영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보니까 왜 먼저 보냐 같이 보자 이거 갑질하는 거냐 이렇게 고성을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렇게 MRI 이제 영상까지 갖고 왔네요. 네, 신현영 의원이. 네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 10부든 20부든 복사해서 돌려도 되는 자료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삿대질까지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의대 편입한 저렇게 좀 삿대질하네요. 아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의대 편입 관련 자료인데요. 네. 이게 2017년과 2018년도에 자료가 제출한 자기기술서가 오탈자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갑자기 40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이걸 검증하기 위한 자료 2017년 자기기술서 입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청문회 전날 오후 6시에 이 자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분석할 시간도 부족했는데 막상 청문회에 들어가 보니까 후보자가 좀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의혹 자체가 청문회에서 검증할 수준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는 정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김성주 의원이 청문회 진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퇴장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결국 오후 7시쯤에 민주당 의원 전원들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중도 퇴장을 했고요.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청문회가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신 것처럼 집단 퇴장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의혹 제기에도 성심성의껏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후보자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통치기, 망신주기, 꼬투리 잡기로 일관했습니다. 선거 검증을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준비 소홀, 무능만 부각되자 민주당은 집단 퇴장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퇴장은 집단 도망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저렇게 날선 비판을 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집단 퇴장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많은 다선 의원님들이 청문회 많이 해봤지만 이런 후보 처음 본다. 특히 저희 여성 초선 의원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그 대답이 상당히 태도도 아주 거만했고요.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 끼어들고 있고 정말 가치관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신 분이구나. 어디 우주에서 오셨나? 그런데 김은철 후보자보다 죄질이 나쁜 정호영 후보자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양파도 아니고 까도 의혹이 계속 나오는 후보는 처음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예 거의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어떤 표현이 여러분 혹시 주목하셨어요? 죄질. 죄가 있다. 이게 도덕적 무슨 논란 그런 차원보다도 죄질이 나쁘다. 지금 죄가 있다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출근하지 말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라. 배종찬 소장님. 네. 청문회 통해서 오늘 몇몇 언론 제목 보니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물론 이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 많아요. 자료 제출도 부실했고 답변 태도도 그랬고 등등도 있지만 어쨌든 문제 제기, 의혹 제기는 계속 언론 보도 나왔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필요합니다. 전문성, 도덕성, 조직성. 일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 5배수 정도 걸러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두세 사람을 뽑아요. 마지막에 이 사람 중에서 조직 융화도 잘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발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40년 직이고 내 찐 후배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청문회가 왜 파행으로 가느냐? 차원이 다른 거죠. 자, 민주당 의원들 또 일부 국민 여론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은 어떻게 보냐면 이거 검증돼야 된다. 문란하다. 자녀 2명을 본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에 편입하기로 했어요. 근데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냐면 검증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된다. 또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이건 문란한 게 아니라 그냥 의혹이다. 터집 잡기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 네. 그러면 이건 그냥 문란이 아니고 의혹, 단순 터집 의혹이고 또 확인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적격하다. 난 적격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과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 안 되겠다. 부적격이다. 자, 이럴 때는 누가 나서야 되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야 돼요. 윤석열 당선인이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국민 여론 파악하시오. 그럼 누가 국민 여론에 정말 생생한 날 자료를 가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럼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보면서 판단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 조치가 있어야 돼요. 아하. 물론 장관 후보자든 어떤 중요한 자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 재판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또 마녀 사냥도 우리가 삼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게 여론만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그게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국민의 힘의 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정호영 이분도 저는 자진 사퇴하셔야 된다고 봐요. 국민 눈높이에서 전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정호영을 보호하고 장관시켜주려고 정권 교체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이해충돌, 이해상충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공직 수행하기에 제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아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돼요. 백성문 변호사님, 물론 정미경 최고위원과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있단 말이에요. 좀 아프게 옵니다.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저 두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적격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탄생을 했죠?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 때 그 당시에 공정이 훼손됐다. 그러면서 이 공정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그 많은 국민들이 결국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어찌 보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때가 연상되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한다. 이 정부의 인사로. 아까 정미경 최고위원이 그 얘기했죠.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땐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빠가 병원장인데 그 대학 병원에 아이들 둘이 의대에 편입했다. 그럼 끝입니다, 사실. 그냥 이해상충, 이해충돌, 결국 아빠 찬스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또 정 후보자의 태도까지 논란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6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꼭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전 정부의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를 우리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명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룬 언론 기사들을 쭉
읽어봤거나 또는 종합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주말 거치면서 혹시 뭔가 결단 내리거나 아니면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이 결단 내릴 가능성, 왜?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현재 태도를 봐서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아마 당선인 측에서 결심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나 당선인 측이 40년 지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진 사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고요. 네. 제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조금 현재까지 낮게 보는 이유는 청문회는 자료 제출 안 하는데 본인에 대한 해명 자료는 수십 건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본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또 일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좀 잘 봐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쉬울 것으로 생각했던 한독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니까 뭐 썩히 민주당에서 그렇게 쉽게 통과시켜 줄 것 같지도 않고, 여론을 보니까 뭐 그 고문열을 비롯해서 계속 여론도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곧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도 안 돼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당선인 측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엊그제부터 이제 그제부터 인사청문회가 딱 시작됐잖아요. 뭐 슈퍼 유크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언론은. 그런데 이 인사청문회를 쭉 지켜본 한 인사가 어떤 감상평을 남겼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감상평을 올렸는데요. 자기 SNS에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싶냐 이거예요. 홍준표 의원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부인, 가족 전체가 저렇게 수모랑 모욕을 겪는데 그러고도 장관 총리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하고 싶냐라고 하면서 흠결투성이가 돼서 하면 뭐하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은 게요.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흠결 없는 사람들일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참 가혹한 절차다라는 씁쓸한 감상평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어떠했건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저 말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많은 울림을 줄 것 같긴 합니다. 글쎄요,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퇴임까지 뭐 일주일도 안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 근데 어제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이걸 소개해 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김형주라는, 나는 사실 아직 못 만났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껏 그래서 이제 보낸다고 이런 선물을 나한테 줬고요.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식 소송을 걸리게 된 이상 우리가 약간의 이제 성의 표시는 하려고요. 그렇게 이게 돌아가신 분들 초상은 쉬운데 살아계신 분들 초상은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닮았다 안 닮았다고 이렇게 다 하게 되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무슨 미술관에 간 줄 알았더니 저기가 청와대 본관인데 대통령들 초상화가 쫙 걸려 있네요, 지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한 날이 드디어 오기는 오나 봐요. 저게 원래 청와대에는 이미 이제 그 역임한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을 하면 역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걸릴 문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가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랬군요. 퇴임 전에 마지막 국무회의 어제 주재를 하셨잖아요. 그 앞서서 청와대 본관 세종실 전실 벽면에 전시될 자신의 초상화를 직접 소개하는 바로 저 영상을 보신 건데요. 저걸 선정하는 절차가요. 보통 역대 초상화가로 가장 대가다라고 평가받는 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분을 딱 모시고 초상화를 그리는 절차를 밟는다고 해요. 그런데 저 초상화는 조금 특이한 게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인 것 같아요. 네. 김영주라는 이 신진 작가가 문 대통령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손편지와 함께 보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역대 대통령 초상화에 쓸 거라 생각 못하고 그냥 선물로 받아뒀는데 막상 절차
절차를 이제 진행할 때가 되니까 그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새삼 할 거 없이 이 추상화가 어떠냐 하니까 주변에서 다 좋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 추상화를 선정을 해서 걸기로 했다고 하고요. 추상화를 보내온 김영주 작가는요, 80년생 신진 작가래요. 중앙무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공식 추상화로 걸리게 된 이상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냥 나에 대해서 무명화가가 그려준 초상하고 참 감사합니다 정도만 얘기를 해도 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장황하게 장관들 앞에 설명했어요. 그 과정을. 혹시 뭔가 배경, 행간의 의미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을 정말 지지했던 국민이 손편지와 같이 이 그림을 보냈던 것에 굉장히 감동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 뭐 그림값이 어마어마하다. 그럼 저는 오히려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취임했을 즈음에 사진을 보고 독학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래요? 이 점을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겼던 것을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 대통령의 성향을 개인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일이 2016년 5.18 기념식 때 알려졌던 낡은 구두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참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다 보니 뒷모습이 찍혔는데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구두가 밑창을 여러 번 바꾼 굉장히 낡은 구두였다. 그런데 그 구두가 바로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구두였고요. 이 구두를 5년 동안 계속 수선했던 일화가 또 알려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두 업체가 거의 문을 닫을 상황이었는데 이효리 씨 등이 모델료로 구두 한 켤레값 받고 또 홍보를 해주기도 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이 어떤 물건을 고르거나 평소에와 좀 다르게 이렇게 뭔가 자랑을 할 때에는 거기에 담겨진 스토리를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 편지가 그 김영주 작가가 이제 보내왔던 손편지인가 봐요.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하고 김영주 씨가 쭉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보냈던 손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뭐 우리 일반 사람도 어디에 몸담았다가 떠날 때는 만감도 교차하고 그 기간에 뭐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고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것도 막 좀 밝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공식적인 내용들만 들어왔는데 이제 퇴임을 앞두고 그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 부국이니까 방위비 5배 올려서 50억 불려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압박했을 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텼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언론 인터뷰 통해서 내가 대선해져서 제일 행복했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을 안 받으니까 행복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버텼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큰 도움을 받았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또 저런 좀 사실 언론 보도도 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이잖아요. 저런 내용들을 또 솔직하게 떠나는 마당에 또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꺼내기 어려운 말을 솔직하게 꺼냈는데 이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자화자찬식 발언 같기도 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건 이야기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임기 막바지 하겠습니까? 그게 소회를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왜 소통을 잘했다는 대국민 소통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계속 이런 에피소드 일화를 통해서 국민과 더 가까이 가는데 이게 일종의 유머까지 섞어 넣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방위비 버틴 것이 문재인 대통령 행복해할 사람이다. 이게 다른 나라에도 좀 참고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머를 흘려두는 건 뭐냐? 그래도 지지율이 높잖아요.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도 못했을 텐데 역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임기 막바지
5일, 6일 남겨놓고 가장 긍정평가 높은 지지율입니다. 네. 모르긴 몰라도 퇴임 즈음에서 언론들을 가장 잘 활용한 정부 아닌가 싶어요. 모 방송에 특별예단 80분짜리 이틀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런데 비슷한 맥락으로 들릴 만한 얘기를 오늘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철학이나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또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신 분들이 듣기에는 뭐지? 지금 정부를 거울 삼아 잘해달라.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자화자찬 이거 아니야?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게 지지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확한 발언을 전해드리면 잘한 부분은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했던 부분은 거울 삼아서 더 잘해주길 바란다라는 덕담 수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은요. 문재인 정부의 성패에 대해서는 물론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K-방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한 것은 대통령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같이 한 것이다. 그래서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의 취지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K-방역이 정치방역이었고 실패했다는 식으로 저도 평가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다 같이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고 또 이랬던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인수위가 그러나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부족했다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일각에서 한미 동맹이 마치 무너진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젠 사키 백악관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잘한 점이 있다면 그건 역시 평가를 하고 그러나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보기에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보완해 가는 것이 더 많은 중도층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마 가장 큰 차이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새 정부에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라는 것이 어떤 연속성이 이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전략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의 성패를 거울 삼은 부분은 정말 거울 삼고 잘못된 부분은 바꾼다면 남북관계가 이념을 떠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대박 사건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3가지 중점 사항을 딱 말씀하셨어요. 저 발언에서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저런 말을 진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난번 방송사 특별대담에서도 내가 링 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선 패배냐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저는 전혜연 평론가랑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차기 정부에 대한 덕담이라기보다 불쾌함을 더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다음 정부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 전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언론이 편향적이기도 해서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백서발간 관련해서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 본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하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뭡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그 말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지금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이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잘했다는 걸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백서를 꼼꼼히 다 들여다보면 우리 되게 잘했어.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게 또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어허. 어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무궁화 대훈장 영예 수여안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우와, 저렇게 생겼어요? 네, 어허. 너무 멋지게 생겼죠. 네. 저게 이제 대한민국 훈장이 12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최고로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해요. 상훈법에 따라서 대통령 및 배우자, 또 우방 원수 및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한테 수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기 지금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다 금, 은, 루비, 자수정 이런 보석, 진짜 보석들이에요. 대박 사건. 이걸로 다 장식을 하는 훈장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 정도 알고 얼마예요? 한 세트당 무려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대박 사건. 두 세트니까 한 1억 4천 정도가 제작비에 소요가 되고요. 아. 제작 기간도 2달 정도로 꽤 길다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배 소장님. 네. 이른바 셀프 수요라고 몇몇 언론은 신문 제목 그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저 무궁화 대훈장 구경도 못 해봤어요? 다 받았어요. 아하. 다 받았어요. 네. 그냥 무궁화 대훈장이 이게 대한민국 훈장 이 규정에 나와 있어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무궁화 대훈장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제 임기 초에 수여가 됐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이제 말에 수여가 됐으니까 시기도 다르군요. 그렇죠.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언제 결정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공과에 대한 또 성과에 대한 시각차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훈장이다. 그럼 결국 이것이 또 현직 대통령 또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의 존중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공감. 이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제가 자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소통에 대해서 강조가 됐으니까 본인 이제 재선 마무리할 때 지금 이제 대통령인 바이든 부통령에게 최고 메달을 달아줍니다.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네. 뒤에서 하면서 탁 끌어주는데 눈물을 펑펑 흘려요. 감동으로.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이번에는 안 됐지만 취임식 때 이 대통령 취임하는 대통령이 임기 딱 마무리하는 그 직전 대통령에게 이 훈장을 한번 달아주면 얼마나 그러니까 좋을까? 멋진 제안인데요. 달아주면서 진짜. 정말 대한민국 잘해봅시다. 네. 이념으로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정말 국민들이 그 장면 보면서 통합이 따로 없구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부터 그런 전통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 떠나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대훈장 특별히 받는 게 아닌 모든 역대 대통령들 다 받았다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취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윤석열 당선인 얘기 좀 해볼게요. 취임식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5월 4일이죠. 4일이네요. 제가 날짜 관념이 좀 없습니다. 5월 4일인데 취임식 얼마 안 남았어요. 취임식 때 누가 올지 면면이 이름이 공개됐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의 대통령의 가족, 유족 등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10분에 대해서는 이미 초청 절차가 완료가 됐는데 이순자 여사께서는 가족 초청이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참석 의사와 함께 굉장히 반가움을 표시하셨고 노소영 씨는 가족 초청이 통합 차원에서 매우 잘된 일이다. 기꺼이 참여를 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초청 명단, 참석 명단을 쭉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상 일부만 들려드렸는데
일단 뭐 귀에 익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취임식에 누가 참석하느냐 정말 관심을 모았던 얘기였는데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사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지금 이제 퇴임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하실 것 같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또 초청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주요국 외빈 또 공모를 거친 국민들이 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국민들 어떤 분들 초대됐는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일반 초청은요. 추첨을 통해서 이게 원래 신청을 받았었어요. 한 국민 2만 분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추첨과 심사를 통해서 10,000명 정도가 초청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청 없이 별도의 어떤 심사나 선정을 거친 특별 초청 대상도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장에 따르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뭔가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분들을 초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분들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연령별, 지역별도 또 고려를 했다고 해요. 오징어 게임 배우 다 아시죠? 오영수 씨 초청이 됐고요. 이러면 다 죽어! 맞습니다. 그분이 초청이 됐고요. 또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 씨.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게임기 사려고 돈을 모았다가 달걀을 기부한 육지승 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육지승 어린이도 초청을 받아서 이 국민 희망 대표 한 20명 정도 해가지고 총 700명이 특별 초청이 됐다고 하고 지금 나가는 그 화면의 중간에 보시면 유가족분들이 또 전직 대통령 유가족분들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두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이순자 여사 또 노소영 관장 초청돼서 오신다고 하고요. 권양수 여사는 뭐 초청장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멀어서 참석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외빈들이 또 어떤 분들이 오시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외교 관행이요. 일단 각국 정상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 명단을 공개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다 공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그렇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에모프 또 이제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을 축하 사절로 보낼 것이다.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베이징 정가 외교가에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오른팔로 여겨지는 분이죠.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뭐 이런 다른 주요 국가들 초청 인사들도 확정이 된다고 하고요. 각국 정상들 동의를 얻어서 5일에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 허주현 변호사님 설명과 함께 곁들여서 화면을 이제 보여드린 게 지금 한창 국회 광장에 이 취임식 이 단상도 만들고 이 그런 이 공사 작업 한창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마 속도를 낼 텐데 이 단상에는 1,000명이 앉고 아마 이제 1,000명이 좌석이 모르긴 몰라 다 정해질 거예요. 누가 앉고 와서 뭐 오자 선착순 앉고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잔디밭 국회 잔디밭 광장 쫙 많이 보셨죠? 화면에서 뉴스 때. 그때 그 잔디밭 광장에 한 4만 명 정도 그렇게 앉아서 한 4만 1,000명이 취임식에 공식 초청이 됩니다. 그런 취임식을 이제 준비가 지금 한창이고 아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이제 명단, 초청 명단 쭉 들려드렸는데 아마 관심 가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거예요. 한번 이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전달해 왔는데 권양숙 여사의 경우는 지금 건강상 이후로 또 먼 거리 여행이 쉽지가 않다는 취지로 가시기 어려울 텐데 굳이 초청장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냐 하는 비서관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더라도 초청은 저희 취임준비위원회의 예의고 그 수락은 당사자인 권 여사께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의자가 지금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된 상황을 보고 현장을 점검해서 적정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전혜연 평론가님, 이순자 씨는 오고 권양숙 여사는 참석을 못한다 지금 이렇게 됐나 봐요. 예, 일단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설명을 요약을 해보면 전직 대통령,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이 확정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가족, 유가족도 모두 초청한다는 것이 원칙인데 초청장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겠다라고 흔쾌히 답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순자 씨,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망인, 굉장히 가족 초청이 이례적이다. 요즘 뭐 미망인은 안 쓰니까 부인이라고 하죠. 네, 부인. 예. 가족 초청이 이례적이라면서 반가움을 표시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씨도 참석 의사를 그래요?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의 경우에는 건강상 이유로 먼 거리 가기가 쉽지 않다. 건강이 안 그렇게 예, 좋지는 예. 않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초청장을 뭐 전달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논의를 좀 한 그러겠죠. 것 같은데 가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예우를 다 하고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초청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식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그냥 우리가 대선 이후에 너무 크든 작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양쪽에서 자기 바라보고 싶은 데를 바라보는데 권양숙 여사가 불참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걸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말 많더라고요, 또. 아니 이제 이거를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역시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취임 이식하는 이 과정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거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건강상 이동이 힘들어서 못 오신다고 하는 거니까 저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요. 권양숙 여사가 참석 안 하니까 진보는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취임식 관련해서는 안 가.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심기 지금도 불편하구나, 지금도 뭐,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취임 준비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국민 화합이나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지금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취임 준비 그다음에 취임식 하는 과정만이라도 최소한 일단 이거는 좌우 이념의 그런 갈등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축하를 해줘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취임 준비위원장 박주선 위원장이 얘기하다 보니까 기자들 질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배 소장님. 그 자리에 자리 배치가 나왔냐. 그래서 결국 문재인 지금 대통령, 당연히 그때는 전 대통령 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 화면상 나란히 앉을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한가 봐요. 또 언론에서는. 저는 바로 옆에 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취임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자리 배치를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자리 배치가 중요한데 그건 박주선 위원장이 알고 있더라도 설명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두 전직 대통령,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로 옆에 앉힌다? 얼마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네.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앉는다 뭐 이렇게 보도도 나옵니다만 물론 그 보도를 폄하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취재했으니까 기자가. 그런데 그 말고 시청자분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앉고 또 어떻게 앉아서 뭐 어떤 장면이 연출되니 그게 뭐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새 정부 출범에 집중하는 게 또 앞서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취임에 맞춰서 뭐 공개되는 게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요. 오는 10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전국 총괄 우체국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념 우표 300만 장, 기념 우표 시트 50만 장, 기념 우표첩 2만 장이 지금 발행 예정이라고 해요. 저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표현했다고 하고요. 우표 전지 배경에는 국익과 국민을 기준으로 국정을 펼쳐나갈 대통령의 이 따뜻한 이미지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역대 대통령들 다 기념우표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다소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 500만 장 정도 많게 발행하면 노무현 대통령 700만 장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행되는 그 숫자가 300만 장이잖아요. 그래서 우표 수집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야, 참 예전에 진짜 우표 저도 한때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만 요즘은 진짜 우표 거의 쓸 일 없으니까요. 이제 진짜 그냥 기념 우표 차원에서 많이 수집하실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기념 우표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특별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사진뿐만 아니라 토리가 들어가요. 와, 토리가 대박 들어가니까 사건. 그렇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토리가 들어가고 그다음 또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있는 사진 가운데 있는 사진이죠. 아, 저도 우표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제 우표 한가운데 들어가니까 우리가 네. 한 장 전지를 다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말 그대로 우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게 통상적으로 늘상 쓰는 그런 우표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면 기념해서 수집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뭐냐? 국민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친근, 토리와 또 어린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하. 결과적으로는 이 우표를 통해서도 좀 소통하고 싶다. 이런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네.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윤석열 당선인 여러 과정 뭐 다사다난했죠. 대통령 되기까지 그 과정 거쳐서 이제 취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취임을 앞두고 우리가 핵심 공약을 좀 짚어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뭐 핵심 공약 좀 몇 개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제일 확 눈에 띄었던 것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핵심 공약이 어찌 보면 지지율의 반전을 이끌었던 것 일곱자 뭘까요? 일곱자 뭐죠? 여성가족부 폐지. 아하! 1월 7일 날 SNS에 올라온 한줄 맞아요. 공약이었죠. 딱 저거네요, 진짜. 저거밖에 네. 없었어요. 어허. 어떻게 폐지한다, 언제 폐지한다 맞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설명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것만으로 2030 남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좀 받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여성가족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어찌 보면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됐었고 네. 당선인도 이에 대해서는 의지를 계속 보여왔었는데 아하. 근데 지금 이게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죠. 선거 끝나고 나서도 또 여성단체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거 대안 없이 폐지하면 되겠냐 이런 비판도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죠. 근데 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 지킨다. 여가부 폐지 공약 난 지키겠다. 추진 의지를 끊임없이 밝혀왔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약인데 그러면 뭐 내가 선거 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저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떡하니 저거 들어가 있었겠네요, 전현평론가님. 예, 그런데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허. 그 이유는 이 공약 자체가 실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공약이라는 것을 인수위에도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특별한 부처나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법을 개편을 해야 됩니다. 즉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 안이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만약 인수위의 주요 국정과제로 들어간다면 또다시 갈라치기 논란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아마 순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여가부의 조정, 총괄 기능에 대해서는 삭제가 됐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뭘까요? 저출생 대응,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청소년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의 경우에는 일각에서 법무부나 경찰에 넘긴다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아닙니다. 이 부분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제가 한마디만 또 짚고 넘어가자면 여성가족부 폐지 못지않게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병사 월급 200만 원이죠. 맞아요. 당선 즉시 이병부터 지급된다라는 식의 발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5년까지 하는 것 그리고 바로 2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현재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본 것이긴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7자 공약이라든가 한 주의 공약이 너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 나올 만하네요. 그러면 어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 아닌 건지 아니면 확대 개편이라면 또 어떤 방식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도였었고요.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 소장님, 네.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대요. 뭔가 껄끄럽고 민감한 건 전부 지방선거 뒤로! 지방선거 뒤로! 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시청자분들. 기자들끼리 뭐 좀 취재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이른바 묻지후죠. 그게 뭐예요? 묻지도 말고 지방선거 후에. 네. 그런데 저는 편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던진 공약에 대한 비판,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로 수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3가지 이유입니다. 선거 있죠, 열심히 중요하죠, 대안은 없죠. 그럼 저는 뭐냐? 정말 110개 국정과제 이야기하는데 다 지켜질까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인수위 없이 정부 출범했을 때 100대 과제예요. 그래, 문정부보다는 더 해야지. 110개. 이럴 필요 없습니다. 50개 정말 훌륭하게 잘해내면요, 윤석열 정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 정부가 3가지 하지 말아야 된다. 뭘까요? 과시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과요.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과신. 다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과신할 필요 없습니다. 아하. 늘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주시는 뉴스파이트 통해서요. 정말로 대단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국정과제에서는 일단 고심 끝에 뺐어요. 근데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특히 대선 과정에서 젠더 갈등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이슈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가부 폐지 이 공약 하나만 보고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2030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그 여가부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전이 오가고 있다고 해요. 윤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이들 중에 일부는요,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네. 실망과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가부 폐지를 못할 거면 대선 때 이야기를 꺼내지를 말든가, 폐지할 거면 강단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반대에서는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거다. 그런데 총선에서 나중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이게 2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다려보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고심은 될 거예요. 인수위 또 이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맛집입니다.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 결과가 뭐 조금 아주 팽팽한 것도 있고 또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요? 네. MBN의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MBN이 리얼미터와 함께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조사 결과는 김동연 후보 47.9%, 또 김은혜 후보 38.8%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팽팽한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사를 가만히 보면 강용석 후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강용석 후보가 5.6%를 가져간다. 그 이야기는 보수 성향의 강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누구에게 타격이 된다? 김은혜 후보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굉장히 팽팽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양김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윤심과 명심의 대리전, 이른바 윤명 대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깻잎 반에 반장 대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조사 때마다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동연 후보의 이 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 대변인도 하다 보니까 좀 그거 인지도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래도 대변이라고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주신 분이니까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로 해내는 게 아니고
실력과 진정성 또 이 국정과 경제 운영의 경험 등이 포함돼서 경기도민과 경기도정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느낄까요?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상대 후보가 유승민 후보였다라고 하면 이분이 얼굴을 가지고 정치한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 정치 경력이 좀 짧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김동연 후보자가 말한 말의 취지 자체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대변인이 얼굴로 일하는 직업이다. 내지는 앵커가 얼굴로 일하는 직업이다. 여성 정치인이 얼굴로 정치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취지와 다르게 전달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정치에서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네. 이미지가 정책을 ഘar가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상대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지로 평가하는 것도 오히려 더 자기의 어떤 그 인식을 나쁘게 볼 수 있는 어떤 자충수가 될 것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발끈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여성 정치인을 능력이 아닌 얼굴로 평가한다는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아직도 여성을 외모로 판단하는 김동연 후보의 저급한 인식에 충고합니다. 도지사는 막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평 후보 김동연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2년 5월 4일 국민의힘 여성의원 1동. 이 말을 들은 김은혜 후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또 김은혜 의원의 이제 대변인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여성 비하, 뭐 공개 얼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는데 이에 비해서 이제 김은혜 후보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얼굴로 일한 적 없고 그냥 당당하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여성 정치이지만 나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본 적도 없다. 네. 오직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했다. 그래서 이 김동연 후보의 발언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다소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김동연 후보 측의 이경 대변인, 굳이 성별을 따지자면 여성 대변인인데 김은혜 후보가 국어하고 정치 공부 더 해라 이렇게 말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얼굴이란 신체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전공법으로 상대하면서는 정치 공부도 더 해라 이렇게 또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한마디만 붙여도 될까요? 자,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경고를 줬어야 됩니다. 여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네요.